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그 책, 멋진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제는 개인의 자유, 공동체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억압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논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뭐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것도 읽으셨을 테고 뭐 이런 그 미래 소설 가타카라는 영화도 보셨을 테고 그런 미래 소설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 단초를 제공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폭풍이라는 작품에서 따온 겁니다.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나오죠. 이 왕자가 평생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쫓아다녔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폭풍을 만나서 불시착한 그 한 무인도라고 여겼던 그 섬에 두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미란다의 첫눈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외치는 게 바로 브라보? 우리가 브라보? 뭐 이렇게 하죠, 그죠? 멋지다라는 뜻도 있는데 당당하다, 남자답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보라는 것은 용기라는 뜻도 있는 것이고 멋지다라는 뜻도 있고 당당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신세계의 신, 새롭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서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죠.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사과 열매를 따먹어서 그런데 그 따먹고 나서 벌을 받죠. 어떤 벌을 받나요? 남자에게 주어진 벌과 여자에게 주어진 벌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죠? 남자에게는 평생 노동하는 벌을 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게 노동해야 된다. 노동의 영어는 뭐죠? 영어를 뜻한 노동은 pain. 네, 원래 포노스라는 말이었는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pain, 고통, 노동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이라는 것은 원래 고통이라는 뜻인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땅이 없어요. 척박하고 또 뭐 농기구가 없으니까 손발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척박하니까 소출이 적고 엉겅퀴 같은 게 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죠. 또 가뭄, 홍수, 재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사야말로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줬나요? 여자에게는 여러분이 꼭 거쳐가게 되는 고통이 있죠. 출산의 고통이죠.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자, 그럼 이제 올드 월드라고 친다면은 새로운 세계의 첫 번째 목표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네요. 그러면 무엇을 없애줘야 되나요? 노동을 안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출산을 안 해야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첫 번째 고통이 없는 세계다. 근데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은 뭘까요?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죽음을 없앨 수가 있나요? 죽음만큼은 헉슬리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소설이라도. 그래서 죽긴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늙지 않고 죽는 법. 멋있네. 소마라는 이 마약을 먹으면 장기 복용하면 늙지 않고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갑자기 죽는 거죠.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늙음이라는 노화의 과정 없이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갑자기 죽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지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 죽음으로부터의 이제 해방, 이런 고통 없는 삶, 또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시현된 이런 세계를 이제 뉴 월드라고 보고 그 세계를 고통이 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놀라운 세계죠. 그래서 이제 놀랍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첫 문장이 오 놀라워라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항상 상대적인 거죠. 놀랍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이 실현된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세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신세계의 특징을 보니까요. 첫 번째 특징은
이 세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완전한 세상이 변한다면 어떻게 변하겠어요? 불완전한 세상으로 변하겠죠. 그러므로 완전한 세상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변화 없는 세상. 그러면 우리는 그 안정된 세계 속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질병 같은 것도 없을 테고요. 고통이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죽음만은 없앨 수 없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요? 걱정이나 노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없고 또 출산에 대한 고통도 없고 프리섹스 성적인 자유는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출산의 고통이 없다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려면 공장에서 아이를 낳는 거네요. 공장에서 아이를 낳음으로 결국 가정이라는 것이 해체돼서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어. 가정도 해체되고 가족도 해체되고 개인만 오로지 자유로운 개인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역할에 맞는 그런 지식을 조건반사 교육을 통해서 주입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네요. 공부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즐겁지만 많은 사람에게 고통은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혹시 고통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소마라는 것을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이 썼던 소마는 육신, 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걸 헉슬리는 이제 마약의 이름에 갖다 붙인 거죠. 저걸 먹으면 우리 몸이 안정을 취하게 되고 모든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피임도 되고 노화도 방지되고 그리고 해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마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완벽하게 인공적으로 완전한 삶의 세계로 건립된 이런 세계는 문명 세계. 그렇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세계는 야만의 세계.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는 세계는 야만 세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만대 문명이라는 큰 대립 구도를 갖고 있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야만은 나쁜 것, 문명은 좋은 것, 옛 것은 나쁜 것, 새로운 것은 좋은 것. 도덕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건 어디에도 나오나요? 파우스트에 그대로 나타나죠. 파우스트 2부에 나타납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파우스트 박사를 도와주죠. 네가 원하는 모든 지식을 내가 제공해 주겠다. 힘도 주겠다. 단 네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을 내가 거둬갈 수 있게 해달라. 영혼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로부터 무한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우스트 박사가 이런 엄청난 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모더니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고 싶다는 거죠. 2000년 동안 철썩이는 저 해변가, 야만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거죠. 저거를 이제 문명사회, 공장지대로, 산업사회로, 새로운 세계로 바꿔놓는 거죠.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워하죠. 모더니즘. 거기에 이제 하나의 달걀을 깨트릴 때 오므라이스를 만들려면은 달걀을 깨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방하거나 죽여야겠네요. 이래도 좋은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있네요. 모더니즘, 새로움을 외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옛 것은 다 낡은 것이고 나쁜 것이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익숙해지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그걸 버리기 싫어합니다. 그럴 경우 모두가 새로워지도록 옛 것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것인지, 그 옛 것 가운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본성마저도 버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자, 멋진 신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이제 써놨는데요. 공유, 균등, 그리고 안정.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유라는 것은 실제로 실현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념으로 주어졌습니다. 공유, 함께 갖기. 집도, 모든 기회도 함께 갖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자도 함께 가죠. 그러니까 나만의 여자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두는 모두의 것이다. 남자의 경우에 여자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의 것이 되는 이런 사회, 공유의 사회, 공산주의네요.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눈다, 공산이네. 모두가 모두의 것이 된 이런 사회에 들어갔을 때 가족이 없으니 다행이네요. 그죠?
또 누구나 프리섹스를 할 수 있는 다행이네요. 뭐 성적으로 뭐 예를 들어 순결을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네. 그리고 거꾸로 되네요. 한 남자만 사랑하는 레니나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너 비정상이야. 너 고쳐. 어떻게 한 남자만 사랑하니? 다른 남자하고도 사귀어야지.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계의 특징을 금방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것이므로 자기 사유재산, 나중에 제가 이제 유토피아 때 강조가 드릴 겁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배타적 소유권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서양 근대 사상가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개념의 핵심은 배타적 소유권이죠.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도 여러분의 몫을 빼앗아갈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배타적 소유권이 확장되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요즘 삼성이 뭐 엄청난 인원 감축을 하고 있죠. 마구잡이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살인 폭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뭐 대기업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기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 삼성이 중국에서 17조짜리 공장을 설립했는데 고작 2,000명을 고용했습니다. 전체 고용 인원이 2,000명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노동자가 필요 없는 그런 세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 폭풍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이런 배타적 소유권의 문제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신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나의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배타적 소유권을 헌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고통에, 상대적 빈곤에, 박탈감에 시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배타적 소유권을 좀 제한하고 공유라는 개념을 강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 시스템도 바뀌었고 경제 시스템도 바뀌었고 문화 구조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400년 동안 인류의 어떤 자유를 이끌어왔던 배타적 소유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의 자유, 배타적 소유권을 우리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는 모두의 것이다라는 이런 공유의 원칙을 과연 우리가 하나의 가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균등인데요. 균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은 평등과 좀 다른 겁니다. 평등 안에는 차이가 인정이 됩니다. 남자, 여자 차이가 있어야죠. 어른과 아이 차이가 있어야죠. 하지만 그들이 모두 사람이란 점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는 거, 이게 평등입니다. 권리에서의 평등은 권리에서의 이제 또 동일함, 이것이 평등이라고 한다면은 균등은 권리에서의 그 동일함뿐만 아니라 생김새, 또 능력, 직업 이런 데서 똑같아야 돼. 균질이네, 균질. 질의 같음, 이것이 바로 균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5개의 계급을 두고 있죠. 이 5개, 알파, 베타, 감마, 세타, 엡실론이란 이 5개의 계급을 통해 가지고 계급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야 돼. 그리고 실제로는 유전자까지 같아. 그러면 이제 이 균등이 실현되는 거죠. 과연 이런 사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 사람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이렇게 이제 균등이 극단적으로 실현되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도 없는 안정을 구가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나서 결론. 자, 맨 마지막에 바로 이런 균등과 공유와 균등과 안정이 실현된 사회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나는 지금 행복해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해피한데 뭘 받고,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집단, 그들은 아무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이죠. 이대로, 제가 아는 분 성함이 이대로인데 이대로 그대로 그냥 갑시다. 뭐 변화할 거 없죠. 변화는 누가 원하는 겁니까? 욕구 불만 있는 사람,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 뭔가 이 사회가 부정의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올더스 헉슬리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터넷 구글에 치시면은 이런
그 영화 한 편이 검색이 될 겁니다. 직접 한번 검색해서 살펴보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헉슬리의 인터뷰도 제가 찾아보면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직접 찾아서 유튜브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자, 멋진 신세계의 구도를 좀 보겠습니다. 멋진 신세계를 구상한 사람은 헨리 포드, 포드 차를 창하는 포드의 원칙이 있습니다. 포드가 바로 이 멋진 신세계의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세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체들이 이제 총통이 10명이 있는데 전 세계에 10개의 신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명의 총통이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유럽 쪽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신세계를 지배하는 총통의 이름은 무스타파 몬드입니다. 이 정부의 목적은 뭐냐면 사회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깨지는 모든 요소를 없애고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야 된다. 과학은 발달하지만 사람들은 과학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은 어디서 출발하나요? 호기심, 낯설음, 그리고 새로운 탐구욕, 새로움에 대한 추구 필요한 거죠.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발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이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근데 바로 멋진 신세계는 이런 생각을 단죄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추방시키죠. 모든 것을 획일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과학이 발달할까요? 필요한 만큼의 과학을 발달시키는 것이죠. 자, 이제 재미난 얘기는 조금 뒤에 나오고 앞에는 이제 계속 전제에 관한 얘기들이죠. 그럼 이 세계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전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생물학적 결정론.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을 한번 만나보신 적 있나요? 예술가들은 좌절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를 쳤는데 쟤는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은데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치는데 나보다 훨씬 잘 쳐. 내가 조성진 쇼팽에서 대상 받은 친구 인터뷰 한걸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인터뷰어가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니, 쇼팽에 심취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걸 물을 수가 있는 거야. 쇼팽의 음악 세계는 뭐죠? 이러면 고상을 묻고, 여자친구 있나요? 그리고 왜 물어 도대체? 어떻게 쇼팽을 만났나요? 쇼팽의 음악 세계를 일반인들이 이해하려면 어떤 곡을 먼저 들어야 될까요? 뭐 이런 쇼팽 음악 세계를 얘기를 물어봐 줘야지. 그냥 조성진의 궁금함. 조성진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인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 50분 만에 조성진 갈라 콘서트가 매진됐잖아. 어떻게 인기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인문학 독서 토론을 좋아합니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장한나가 그랬다는 거야. 장한나는 철학과는 하버드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음대를 가지 말라고 스승이 조언을 해줬어요. 너는 이제 음악에 대해 배울 게 없다. 하지만 남은 게 있다. 음악의 세계를 배워야 된다. 거기에 철학을 해야 된다. 철학과를 갔어요. 장한나가 턱 피아노 한 줄 치고 현악기가 탁 튕기고 눈을 딱 감고 설명을 해줍니다. 요거는 무슨 소리냐? 천국의 문 앞에 서서 녹화할 때 그 두려움이다. 과연 이 문을 열어줄 것이냐? 안 열어줄 것이냐? 그런 떨림, 경외감, 두려움. 하지만 내가 천국 문 앞까지 왔다는 그런 설렘까지 합친 이걸 이제 하나의 해석의 틀로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대가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는 유치한 거예요. 그건 대가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소리. 대가에게 그냥 물어서도 안 되지만 설령 그런 물음을 받았을지라도 저는 쇼팽이라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실제 김치를 좋아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인터뷰어도 문제였고 인터뷰도 문제였고 그래서 쇼팽에 대한 연주하는 거 보셨죠? 환상적이잖아요.
완전히 다 깨졌어. 와장창. 응? 그래서 이 신비주의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유전자로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 조작하면은 요즘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죠? 우리 생물학적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좀 바꿀 수 있고요. 또 지능도 좀 높일 수 enhanced 지능도 좀 높일 수 있고요. 물론 기형아 이런 건 다 없앨 수 있고 조작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내 이름을 그 유전자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세상이 이미 와 버렸는데 우리가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리는 전부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유전자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믿는 거죠. 쟤는 2시간 연습해도 나보다 훌륭해. 왜? 유전자가 다르니까. 이렇게 믿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2시간짜리의 그 천재가 치는 피아노 소리하고 10시간을 연주한 그 둔재의 피아노 소리를 구별해 듣는 귀를 우리가 발달시키면 되는 거죠. 네. 심미안을 발달시키면 되는 것이지 유전자를 조작하는 너무 위험할 수도 있고 결정론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타카란 영화에서 그걸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아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태어난 아이와 신의 아들, 우연히 남녀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 사이에 신분적 격차, 직업적 격차를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멋진 신세계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래도 좋을까요?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반대되는 것이죠. 유전자는 중요하지 않고 조건반사 실험을 하는 거, 동물처럼 무조건 주입시키고 교육시키면 애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 이 두 가지 다를 멋진 신세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지금? 자유의지라는 선택. 자유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세계죠. 자유는 사라졌지만 뭐는 좋아졌습니까? 재능도 높아졌고 모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뛰어난 인간이 되어가고 있고 이건 좋은데 우리에게 결국 자유가 사라진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멋진 신세계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역사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역사를 잘 살펴봤더니 맨날 전쟁만 했어. 이런 역사를 왜 가르치냐. 가끔 그런 생각 하시죠? 뉴스 보면 맨날 죽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부정적인 것만 나오잖아. 우리가 이런 뉴스를 쳐다봐야 돼? 보기 싫죠. 그래서 뉴스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문제네. 좋아의 문제죠. 어느 정도 부정적인 거, 어느 정도 긍정적인 거 이렇게 섞어서 뉴스를 잘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다가 서울대 그 총학생회장이 커밍아웃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은 불쾌했습니다. 총학생 출마한 여학생이 왜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까발렸을까요? 내가 털어놨을까요? 안 털어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온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무슨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야. 듣고 싶지가 않죠. 근데 그걸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민하게 되죠. 난 쓸데없는 걸 남의 취향에 대해서, 남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 좀 불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위, 직분에 맞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근데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이게 뭐 전쟁이 많고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다 없애버려. 과연 그래도 될까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거꾸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타산지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더라도 어떤 맥락,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라고 그런 맥락 하에서 보여주면 우린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양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갖고 있어요. 보여주고 대신 콘텍스트를 잘 주면 되면 토론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예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면 우리는 뭐가 없냐면 전쟁이 가져다주는 비인간성, 이걸 모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참다운 인간성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악한 것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 그 이면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을 절대 가치로 본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누구나 원하는 거겠죠. 하지만 행복보다 더 중요한 상위에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린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야. 행복이 모든 가치의 으뜸은 아닙니다. 행복보다 더 앞서는 위에 있는 으뜸인 가치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봉사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교육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또 인류 전체를 위하는 그런 뭐 지혜로운 결단도 행복보다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그렇다면은 행복지상주의는 우리의 가치를 너무 하향평준화한 것이죠. 이 사회는 행복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하게 가치적으로 보자면은 하향평준화된 사회다. 그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중요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을 만들면 알파 계급만 만들지 왜 이렇게 하급 계급을 만듭니까? 그랬을 때 총통이 해주는 말이 그거냐면 실험을 하나 했다는 거야. 알파 계급 똑똑한 놈들만 모아가지고 사이프러스섬에 넣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한 2만 2만 2천 명의 사람 가운데 몇 명이 서로 죽였어요? 1만 9천 명을 서로 죽였다는 거야. 전쟁을 통해 서로 다 죽이고 이런 사회가 도래하더라. 똑똑이들이 너무 많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섞여야 된다. 좋아.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결국 그 신분제 계급 사회의 정당성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설 속에는 이 멋진 신세계 속에 갑자기 고통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통이 완전히 제거된 사회라고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버나드라는 사람이 같은 알파 계급인데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파 계급이지? 혹시 뭐 알코올이 좀 더 섞여 들어가서 그렇대. 뭐 수많은 추측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알파 계급인데 알파 계급으로 정상적인 알파 계급으로 인정을 못 받는 그 고통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헬름 홀츠라는 친구는 너무나 뛰어난 천재야.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에서는 시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는 쓰고 싶은데 그리고 목적론적 세계관, 과학의 목적론을 얘기해요. 새로운 과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못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고통을 받는 겁니다. 레니나도 그런 여자죠. 균일한 사회 속에서 뭔가 차이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더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신세계는 결국 가만히 봤더니 전기 울타리로 구획이 됐어. 다시 말하면은 야만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세페르게이션. 뭐죠? 세페르게이션이 아니고? 세페르게이션? 아무튼 비슷하네. 분리하는 거야. 흑인과 백인을 분리시켜버렸어. 그래놓고 백인만 잘 살면 그게 정말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야. 이웃과 우리 일본 아베가 정상회담 끝나고 뭐라고 그랬냐면 한중일이 이웃이라고 그랬어. 화가 치밀더라. 이웃은 맞아. 이웃은 맞는데 이웃은 우리가 이제 이어져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한국하고 일본은 바다로 끊겨 있지 뭐 이어져 있어. 중국도 뭐 두만강 이렇게 끊어져 있지 뭐 이어져 있어. 그런데 지리적으로 끊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뭘로 더 멀리 끊어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게 이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거죠. 뭐 이웃이라고 부른다면 할 수 없는데 이웃은 맞죠,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이웃인데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야만인 구역을 멜파이스라는 야만인 구역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뿌려가는 이런 것이 과연 참나온 신세계일 수 있는지 이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세계에 이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만인 존, 세비지 존이라고 하는 야만인 존이 등장한 거죠. 이 야만인인데 갑자기 이 멋진 신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와, 야만인 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막 전부 야만인 존을 구경하러 옵니다.
린다라는 여인의 아들인데 이 린다는 멋진 신세계에 살다가 야만인 구역에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해요. 그 안에서 이제 존을 기르게 됩니다. 린다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기는 갑자기 야만인이 된 거죠. 내가 아이를 낳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야만스러운 일을 한 거죠. 동물처럼 개처럼 내가 애를 낳다니 막 스스로를 학대하고 혐오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면 이놈 어디 나를 엄마라고 불러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적 관념이 없으니까 일부 일처럼 관념이 없으니까 아무 남자랑 섹스해가지고 결국 이웃집 여자들한테 물매를 맞고 그리고는 전현들은 날 이해 못해 어떻게 야만스러운 짓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한 남자에게만 내가 속한단 말이야 공유를 해야지 계속 이제 어긋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그 적응을 못하고 살만 뒤룩뒤룩 찌게 되죠. 근데 갑자기 이제 멋진 신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야 애를 낳대 저런 야만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왕따를 당해서 그냥 소마 다량 복용으로 죽게 됩니다. 그거에 이제 그 아들인 존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죽는 모습을 통해서 충격을 받게 되고 존이 이제 셰익스피어 린다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그 글이 전부 셰익스피어야. 그래서 이 야만인 존은 멋진 신세계에 완전히 추방당한 셰익스피어의 원전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어. 그 말만 하면 셰익스피어 말이 나오면 대사가 나와. 이 야만인 존이라고 불려. 셰익스피어의 색자도 모르는 것들이 문명인이라고 불리고 완전히 전도된 것처럼 보이죠. 이 야만인 존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브레이브, 야 멋지다 이런 세계가 다 있다니. 근데 갑자기 레니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레니나도 이 존을 사랑하게 되는데 레니나가 존을 사랑하자마자 달려들어가 섹스를 하려고 합니다. 존이 깜짝 놀래. 이 창녀 같은 백색사하고 막 밀었지. 관념이 다르잖아. 반지를 줘야 되고 무릎 꿇고 꽃다발 주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고 결혼한 뒤에 섹스를 하는 거지. 어떻게 그냥 뭐 다짜고짜 그 고기 덩어리처럼 저렇게 달라드냐 해가지고 혐오스럽게 봅니다. 물리치죠. 하지만 또 사랑의 감정 때문에 또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상처받고 서로가 계속 그 지경이야. 존이 이상해. 난 존 때문에 못 살겠는데 존이 이상해. 내 사랑을 받아주질 않아. 또 야만이는 창녀같이 행동해. 난 근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다가 나중에는 이 문제를 알게 됩니다. 이 소마가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소마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맨 마지막 문제 소마를 파괴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난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겠어.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논제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마약 중독자 너 가둬가지고 마약 해방시켜 주겠어. 담배 끊게 해주겠어. 술 끊게 해주겠어. 뭔가 이제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을 모두 강제로 없애줘서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는 거야. 좋지 않나요? 네. 그런 자유를 준다면 우리 정말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존이 총통과 대립하게 되고 존과 총통 사이의 대립 속에서 이제 결국 존은 나는 추방시켜달라. 그런데 총통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멋진 신세계 안에 외딴 등대가 있는 곳에 스스로 유폐를 하고 거기서 마지막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나는 이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처럼 목매달아서 죽는 장면을 끝으로 이 멋진 신세계가 끝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총통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안정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법이 없는 세계, 무법천지인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겠죠. 이 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한편은 헌법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지만 또 다른 한편은 관용이라는 원리 기초 위에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죠. 제한하는 겁니다. 헌법은 그러니까 한편은 주고 한편은 우리를 가두는 것이죠.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요. 멋진 신세계에서 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불행할 권리를 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죽을 권리를 달라. 자살할 권리를 달라. 여기 재미났습니다. 나이 먹어 취해지는 권리, 매덕과함의 권리, 그죠? 먹을 것이 떨어질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요거 다 철학책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런 다양한 인간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총통의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줄 수가 없다네. 우리 사회는 행복을 지상 명제로 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다네. 자네가 나가게. 예. 저리 싫으면 누가 떠나야 됩니까? 종이 떠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등대 쪽으로 유폐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존을 보려고 구경을 합니다. 그 존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타인의 시선이 있는 곳, 그것이 곧 감옥이라고 사르트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존은 어디에서도, 신세계 어디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파우스트 1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레츠엔이 더 큰 감옥인 세상으로 나가니 차라리 나는 사형을 당하겠다 하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야만인 존도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멋진 신세계의 내용입니다. 노래 한 곡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삶을 헤쳐나가기라고 보고 있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야 될까요? 성공을 향해 가야 될까요? 뭔가 조건에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갈팡질팡,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래 살다 보면 50이 되면 아, 내가 올바른 길로 왔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실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에게는 아내 같은, 끊임없이 이야기 들어주고 방향을 같이 고민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칭찬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가는 길에 긍정적인 의미를 공유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나의 등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 등대에 실패했습니다. 불불을 못 켰죠. 근데 우리는 모두 그런 이런 억압된 전체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 그 등불을 켜고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역시 헤매게 됩니다. 잘 헤쳐나가면서 하나의 별을 향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젊은 날엔 누구나 다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긍정을 잃지 말고 헤쳐나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등대를 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등대를 찾는 순간 다른 사람의 등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